안녕하세요. 마음을 베풀고 뜻밖의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런저런 굴곡도 많았고 속상하기도 했고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내젓고서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7.8기 인생 들장미 소녀 캔디와 같은 마음으로 버티다 보니 제 인생에도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아 출신인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 자립을 할 나이가 됐을 때쯤 더 가까워져 나중엔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서 절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당연히 말수가 적거나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원래 단칸방에 살다 제가 5살이 되던 해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아버지께선 절 데리고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층을 돌아다니면서 밝게 인사를 하고 떡을 돌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01호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사 오면 이사떡을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사 와도 이사떡은커녕 이사 왔다는 인사조차 안 하던데 보기 드물게 참 밝고 착한 청년이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집을 보는 게 일상이었고 부모님이 퇴근을 하실 시간이 되면 종종 마중을 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마중을 나가면 부모님의 표정은 지쳐 있다가도 금세 밝은 표정으로 바뀌곤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오늘도 엄마 아빠 마중 나온 거야? 오늘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별일 없었어? 혼자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리면서 놀았어. 아이고, 잘했어, 우리 딸. 에이, 기분이다. 오늘은 포장마차에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 어묵까지 같이 먹고 들어갈까? 완전 좋아. 저희 가족은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 해맑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세월이 흐르면 선명하던 사진도 빛이 바랜다고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만큼은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을 누리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14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절 부르시며 가방까지 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온 제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서야,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부모님께서 혹시 학교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니? 네, 맞아요. 지금 그쪽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다고 하는구나.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얼른 가봐.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배웅해 주신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다니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부모님께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길 바라며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부터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눈물을 쏟는 사람들, 가족을 살려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정신없는 그 사이를 뚫고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입구 쪽 의자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의 친한 동료 이모셨어요. 저는 이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장 가까이로 달려갔습니다. 이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진서야, 이모가 미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엄마랑 아빠는 구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이모가 달려갔을 땐 이미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이모는 제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응급실 입구에 화재 사고 사망자 명단이 붙었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곧바로 그 명단을 읽으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명단 중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14살이란 나이에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의 장례식장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 울음을 터뜨리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한 반면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장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두 분은 먼 친척 하나 없는 고아였고 두 분에게 이 공장이 첫 직장이었기에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라곤 공장 관계자분들 뿐이었죠. 와서 울어주는 이 하나 없는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부모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뒤늦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 내가 잘할게. 앞으로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줘. 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 목이 터져라 울면서 소리를 쳐봐도 부모님의 사진은 웃고만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문을 열면 부모님께서 우리 딸 왔어? 하고 반겨주셨었는데 항상 밥 짓는 냄새가 대문 앞까지 났었는데 텅 빈 집안 차가운 공기가 참으로 낯설더군요. 그리고 절 더 미치게 만들었던 건 집안 곳곳에 부모님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생전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정리하다 또 한 번 차오른 그리움에 저는 부모님의 옷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딱 하루만 올게. 딱 오늘까지만 힘들어하고 내일부턴 정신 차리고 강하게 살게. 나 정말 잘 살 테니까 하늘에서 우리 딸 얼마나 대견하게 잘 견디고 있는지 지켜봐 줘야 돼. 알겠지? 엄마, 아빠, 거기선 아프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는 조금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으니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새학기가 막 시작됐던 초봄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었기에 저의 학교 생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친구들은 제각각 무리를 형성해 친해져 있었고 그 사이 제가 끼어들 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소위 노는 친구들의 조롱 타겟이 됐습니다. 진서야, 너 부모님 돌아가셨다면서? 그럼 너 고아원 들어가는 거야? 아니, 고아원 안 들어가고 나 혼자 지내. 야, 얘들아, 진서 혼자 지낸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돌아가신 진서 부모님 대신해서 진서 옷 잘 빨아오나 안 빨아오나 수저통 잘 씻나 안 씻나 지켜봐 주자. 야, 고마운 줄 알아.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주는 친구들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맞아, 진선 우리 만나서 완전 복 받은 거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조롱과 놀림의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제 할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지냈어요. 남이사 옆에서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넌 옆에서 떠들어라. 난 내 할 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제 주변엔 항상 노는 아이들이 있었고 누군가 제게 말을 걸려고 하거나 다가오려고 하면 고아 냄새가 없는다며
다가오지 말라고 말 걸기만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던 녀석들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친구 한 명 없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를 조롱하던 아이들 중에서도 저를 제일 못살게 굴었던 여자애 한 명과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해버리는 바람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줄곧 혼자였어요. 게다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어버린 탓에 저와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길을 쓰고 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날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더군요. 진서야, 어때? 중고등학교 내내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기분이? 내 입에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라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친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네 앞가림이나 좀 잘하지 그래? 당장 체육복 바지 터진 것도 모르고, 가만히 놔두고 다니는 애가 남의 인생에 참견은? 뭐? 그런 걸 봤으면 말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얘기해주니? 아무튼 가서 확인해봐. 지금쯤 터진 부분이 좀 더 넓어졌을지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했습니다. 가끔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절 지독하게 못살게 괴롭혔는지, 왜 절 그렇게나 미워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날 왜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내가 너한테 무슨 원수라도 졌어? 부모도 없는 게 꼴에 공부 잘하는 척, 고고한 척, 콧대 높은 척. 내세울 거라곤 공부 잘하는 거 하나뿐인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그렇게 재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왕 불행해진 김에 내가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런 거라면 완전 망했네. 내 삶은 조금도 불행해지지 않았거든. 어떡하니? 너 원하던 대로 내가 더 불행해지지 않아서. 제법 약오르겠다 너. 앞으로도 평생 달라지지 말고 철도 들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 이러나 저러나 네 인생은 달라질 거 없이 밑바닥일 테니까.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절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었던 저 여자애가 절대로 행복해지는 일이 없기를. 앞으로 나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테니 그 아이의 인생만큼은 저 아래 밑바닥에서 머무르며 올라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빌라에서 계속 머물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학한 과엔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기도 하고 또 과 친구들이 모두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무난히 잘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진작에 안 하고 있었어? 중학생 때 사고를 당하신 거면 벌써 7년 정도가 됐네. 우린 여태까지 네가 너무 밝고 명랑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고마워. 우리 믿고 다 이야기해줘서.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부모님의 기일도 저와 함께 챙겼고 납골당에도 함께 가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준 친구들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조금은 다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친구들 덕분에 대학 시절 4년이 참 눈부시고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후 곧바로 상경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닌 이곳에도 충분히 일할 곳은 많았지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월세는 조금 부담됐지만 그래도 좋은 집을 구해 들어올 수 있었고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면접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큰 꿈과 설렘을 안고 올라온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으며 제게 절망만을 안겨줬습니다. 가고 싶은 기업은 죄다 서류에서부터 떨어졌고
기껏 면접을 간 회사에선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진서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중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생활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장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살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다가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랐다고 하니 생활력은 강하겠는데 또 이런 애들이 막상 까보면 싹수가 노란 경우가 허다해서 뭐 아무튼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 면접관님,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았는데요. 들은 걸로 하죠. 자, 다음 면접자분 들어오세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면접이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자랐다는 것,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저의 발목에 족쇄가 되어 채워졌고, 저는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총 26번 정도의 면접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 먹어가는데 취업은 안 되고 받아주는 곳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아르바이트 뿐이었어요. 다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기에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땐 제게 종종 시비를 거는 진상 손님들도 있었어요. 어이, 알바, 너 몇 살이냐? 아저씨 눈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기껏해야 20살 중후반 때 언저리겠지 뭐. 근데 그 나이 먹고 회사나 안 다니고 이렇게 형편없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다녀?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속도 말이 아니겠구만 그래.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라. 저런 거 백날 들여다본다고 뭐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세상에 얼마나 잘난 인재가 많은데 허튼 데다 시간 쏟지 말고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시비를 거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깔끔하게 무시를 해버리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제가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깃집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던 전 키즈카페 인형탈 아르바이트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인형탈 알바는 지나가면서 한 번쯤 저 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커다란 인형탈을 쓰고 열심히 춤을 추는 게 꽤나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만 재미있는 것이더군요. 인형탈 안은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눈쪽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많은 아이들이 매달리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던지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나 얘랑 사진 같이 찍어줘. 이렇게 팔짱을 껴오는 아이들은 그냥 귀여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골치가 아팠던 건 저를 발로 차고 인형탈을 벗기려 드는 개구쟁이들이었어요. 이거 진짜 인형이 춤추는 걸까? 막 건전지 넣고? 아니야, 바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안에 사람 들어있대. 우리 저 탈 벗겨보자.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에 개구진 아이들이 있어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방긋 웃으며 춤을 추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턴가 나타나셔서 제가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으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곤 했어요. 아유, 정말 잘한다. 잘해. 겉모습은 60대, 70대 노인이었지만 하는 행동만큼은 영락없는 5살짜리 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본 그날부터 매일같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으로 찾아와 제가 춤을 추고 탈을 쓰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구경하시곤 했어요. 저는 문득 그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매일같이 오셔서 일하는 걸 구경하시는 걸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카페 사장님께서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매일 오시는 할머니 있죠?
저희 가게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 쓸 때마다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보면서 어린애처럼 막 박수를 치시기도 하고 막 웃으시기도 하고 딱 봐도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피해나 안 주시니까 그냥 마음껏 행복해하고 가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말처럼 할머니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이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선 아주 해맑게 웃으시다가도 퇴근길에 지나가다 보면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어린애처럼 변하시기도 하고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았죠. 할머니는 항상 같은 시간에 그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큰맘 먹고 할머니께 다가가 말을 붙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응? 미연아, 엄마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어떻게 알긴요. 여기 계속 앉아 계시길래 왔죠. 지금 점심시간인데 진지는 드셨어요? 아니, 미연아, 엄마 배고파. 그럼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마치 저도 밥 먹으러 가던 길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절 미연이라고 부르며 밝게 웃고선 제 팔짱을 끼셨고 저는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사장님, 저 늘 먹던 거 하나랑 할머니 드시게 우동 하나 더 추가해서 주세요. 응, 우동 말고 나 순대 먹을래, 순대. 순대요? 순대 좋아하세요? 응, 나 순대 좋아. 순대 먹을래. 순대 1인분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내 음식이 나왔고 할머니는 정말 개눈 감지도 빠른 속도로 순대를 드셨습니다. 전 혹시라도 할머니가 체하진 않으실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빨리 드시면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순대 최고야. 순대 맛있어.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할머니를 같은 시간에 뵐 때마다 같이 밥을 먹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순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길에 사탕이나 과자 같은 자잘한 간식을 챙겨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쥐어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간식을 드릴 때마다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돼요. 한 개씩 나눠서 드셔야 돼요. 아셨죠? 응, 꼭꼭 한 개씩 먹을게. 아이고, 맛있겠다. 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뭐지? 왜 저렇게 좋아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보다 보니까 티 없이 순수한 할머니의 웃음을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계신 할머니께서도 종종 눈물을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말없이 할머니께 다가가 어깨를 내어드리곤 했었는데 이따금씩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에 대해선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저도 그런 할머니께 끝까지 눈물의 이유에 대해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뵌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이지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어 항상 할머니가 계시던 공원 쪽을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세찬 빗줄기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에 우산도 없이 그 비를 죄다 맞고서 앉아 계신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곧바로 우산을 들고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이걸 다 맞고 계세요? 지금 옷이고 신발이고 다 젖으셨잖아요.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자, 어서 제 쪽으로 오세요. 어서요. 할머니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제 쪽으로 몸을 딱 붙이셨습니다. 그리고선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얼마나 비를 맞으신 건지
맞잡은 손과 몸이 덜덜 떨리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더욱 힘줘서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를 홀로 집에 데려다 드릴 수는 없었기에 할머니께 집 주소를 물어보려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누군가 어머니라 외치며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40대 후반처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그 남자분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 오는 날에 혼자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찾아왔는지 아세요? 미안해. 저희 어머니께서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쳤네요. 이렇게 우산도 씌워주시고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전 저기 앞에 키즈카페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에요. 할머니랑 종종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사이라 민폐랄 거 없었어요. 전 할머니께서 비를 너무 오래 맞고 계셔서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인형탈? 네?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 데리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흰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얼른 가요. 감기 걸리세요. 분명 뭐라고 중얼거리신 것 같은데 할머니 아들분은 제게 황급히 인사를 하고서 할머니를 모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할머니께서 편찮으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하늘이 굉장히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형탈을 쓰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밝게 웃고 계시는 할머니였어요.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급히 탈을 벗고서 할머니께 다가갔죠. 할머니, 어제 조심해서 잘 들어가셨어요?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안 걸렸어. 춤은 언제 춰? 그거 보려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출 거예요. 오늘 할머니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저 보러 와주셨으니까 오늘은 더 힘줘서 신나게 춤춰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할머니가 절 보러 오신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바 한 스푼을 얹어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어주신 할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가 흘렀을까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께선 저를 보러 오셨고 저는 탈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막 퇴근을 할 시간대라 서서히 퇴근을 하려고 탈을 벗고 집에 갈 준비를 하려는 순간 주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어떡해.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의 시야에 들어온 건 아까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고 계시던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전 정신없이 할머니께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소리만 내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의식이 완전히 나가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119를 불러주신 덕분에 할머니께선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고 저는 마침 퇴근 시간이었기에 할머니의 보호자 신분으로 함께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제발 별다른 이상이 없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께선 곧바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할머니께선 다른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것 때문에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증상이에요. 누구한테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보통 환자분같이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엔 특수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서 CT랑 MRI까지 같이 촬영해보니까 과거에 뇌출혈을 앓으셨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뇌출혈이 또 일어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혈당도 낮고 혈압도 낮으신 데다가 오늘 날이 좀 많이 더워서 영향을 받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액 맞고 회복하시면 금세 괜찮아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환자분 기록을 검색해보니 보호자분은 따로 계시는 것 같아 별도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느덧 새근새근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고 저는 그제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 갑자기 눈앞에서 맥없이 쓰러진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라도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아들분께서 황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금 들어오셨다는데. 아저씨, 이쪽이에요. 저는 제 말을 듣고 다가오시는 아들분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신 건지 얼굴에 땀이 한가득이셨거든요. 이내 아들분은 할머니를 잠깐 뵙고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뵈러 갔고 15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오셔서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시더니 이번엔 이렇게 병원까지 같이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제가 작게나마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요. 아우, 아니에요. 사례는 무슨요.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받고만 살면 정말 괜찮습니다. 사례해 주시려는 그 마음만 받을게요. 그럼 작게나마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액 다 맞으시기까지 2시간 정도는 더 걸린다고 했으니 지금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한 끼도 안 먹긴 했는데. 아이고, 저런. 그럼 많이 배고프겠네요. 그럼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맛 좋은 한식집을 알고 있거든요. 바로 가시죠. 그렇게 아드님은 제게 보답의 의미로 밥을 한 끼 사주시겠다며 저를 근처에 있는 한식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한식집이라고 해서 크게 화려하진 않아 부담스럽진 않겠다 싶었는데 제가 들어간 그곳은 무척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한식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랑 있으면서 저 어르신은 왜 어린애처럼 굴까? 얼굴은 노인인데 왜 하는 행동은 어릴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 작은 몸으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이셨죠. 전 그런 어머니를 늘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겐 정말 위인 같은 존재셨습니다. 아이고, 그 시절에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할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할머니 자녀는 아저씨 한 명뿐이신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사실 제게는 미연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기자를 꿈꾸며 연극 무대에도 서고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무대도 하던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죠. 가끔 저희 가족 앞에서도 인형극 시연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이 보여주던 인형극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절 그렇게 좋아하셨었구나. 제가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탈을 쓰고서 춤을 출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무척 좋아하시곤 하셨거든요. 우리 미연인 가족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아이였어요. 그날도 월급 탄 걸로 어머니 신발을 바꿔드리겠다면서 어머니랑 같이 시내로 쇼핑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마침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어서 막 건너던 찰나에 초록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만. 설마 동생분께서... 맞아요. 동생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님 머리를 크게 다치신 채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병원에선 뇌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라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동생은 죽었고 어머니 뇌출혈로 누워 계시고 속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불행하게도 뇌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지적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대략 7,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아내는 어려진 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들다면서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할 만큼 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계속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가정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어머니 모셨지만 어머니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집 밖을 몰래 빠져나가시곤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항상 가시는 공원의 벤치. 어머니가 사라지셔서 그곳으로 가면 항상 그 벤치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곤 했어요. 아휴, 그러셨구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길을 지나다니는 미연이 또래 여자분들을 볼 때마다 미연아 미연아 하고 달려드시는 바람에 여러 번 곤혹을 치르기도 했어요. 아마 아가씨한테도 미연이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여자분들을 보면 미연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러셨나 싶어요. 식사를 하실 때도 맨날 미연이랑 같이 즐겨 먹던 순대만 찾아 드시고. 아, 순대가 따님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군요. 할머니랑 같이 종종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 다른 건 안 드시고 항상 순대만 드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좀 다른 것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너무 저 혼자 이야기했죠? 미안해요.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전 지금 백수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면접만 26번째 떨어졌어요. 지방대 출신이다. 부모 없이 자랐다. 온갖 이유들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눈높이를 낮추고 낮춰도 절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인형탈 아르바이트까지 오게 됐어요. 나이는 하루하루 먹어가는데 취업은 못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니 제 인생에 답이라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써줄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네요. 아, 그래요? 전공이 뭔데요? 저는 광고 홍보를 전공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마침 최근에 홍보팀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하나 줄 테니까 시간 괜찮으면 면접 한번 보러 올 수 있겠어요? 저는 벼랑간 아들분께서 건네주신 명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희 학교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고 광고 쪽으론 전도 유망한 회사로 소문이 자자했었거든요. 대기업, 중견기업도 안 되는 수준의 회사이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라 저희 과에 있는 친구들 몇몇도 눈여겨보던 회사였는데 이곳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제안을 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우와, 저 이 회사 알고 있어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회사잖아요. 물론 면접을 봐도 붙을 거라는 장담 못 해줘요. 면접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할 거예요. 생각 있으면 그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놔요. 문자로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번호에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넝굴째 굴러 찾아왔는데 당연히 거절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날 문자를 남기고 아들분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까지 뵙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셔서 인사는 따로 못 드렸지만 그래도 괜찮아지신 걸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후 그 회사로 면접을 가게 됐어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26번의 면접 경력을 양분 삼아 최고의 면접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진서님 들어오세요. 마침내 찾아온 면접 순서, 떨리는 마음을 꾹 누르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선 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면접관의 얼굴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일주일 전 제게 면접을 제안했던 할머니 그 아드님께서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대표라는 직함이 떡하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드님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말하면 부담을 가질까봐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살짝 놀란 기색만 보인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서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저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아주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는데 아들분께서 그 말을 하니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살짝 목이 메인 채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난 후 저는 간단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 입사 동기가 무엇인지, 대학 시절 어떤 것들을 전공했는지 등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엔 모두 업무와는 관련 없는 질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서 씨는 우리 회사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직원이 되고 싶나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모두에게 나무같이 편안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크기가 큰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가기도 하고 또 등을 기대어 쉬어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팀원들에게 힘들 땐 기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직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네요. 자, 보니까 진서 씨는 대학 시절 봉사 경력이 상당히 많았던데 봉사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닌 이유가 있나요? 전 어릴 적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숨 쉴 틈 없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와서야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엔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 날 옆에서 봤던 사람들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자고. 저도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이 먼저 내민 손을 잡고 마음의 문을 열고서 바뀐 것처럼 비슷하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주면 삶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됐어요. 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진서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번이 저희 27번째 면접입니다. 서울에 큰 꿈을 품고 찾아왔지만 저를 품어주는 회사는 그 어떤 곳도 없었어요. B사에서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누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모든 팀원에게 뜨거운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직원, 채용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회사 일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는 6시에 문자로 일괄 전송되니까 휴대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면접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마친 후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거의 30번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처럼 긴장이 됐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6시가 됐을 때 저는 최종 합격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27번의 면접 일대기를 드디어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문자를 받자마자 할머니 아드님께서 곧바로 전화를 주셨고 이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다 마음을 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진서 씨, 합격 축하합니다. 대표님, 이거 낙하산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합격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낙하산이라뇨? 저희 회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일절 보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면접관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진서 씨를 뽑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 회사가 낙하산으로 사람을 채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서 씨처럼 인간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회사를 만들자. 그것이 저희 회사의 운영 방침이기도 하고요. 모든 면에서 진서 씨는 면접을 봤던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진서 씨. 앞으로 잘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절 채용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홍보팀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을 불태우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면서 팀원들과 의견도 공유하면서 괴물 같은 신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대표님께서 절 믿고 팀장님과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할머니도
가끔씩 찾아뵙고 있답니다. 이젠 인형탈을 쓰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딸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말이죠. 할머니가 인형극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인형극에 쓰이는 손 인형을 사서 할머니 댁에 찾아뵐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짜잔! 딸 왔네, 딸. 오늘 딸내미가 엄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토끼 인형이랑 여우 인형도 들고 왔어. 엄마, 인형극 좋아하시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제가 아주 기깔나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토끼 인형이랑 여우 인형이다.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실 줄 알았지. 자, 그럼 엄마, 오늘 우리 목표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밥 다 드시고 반찬도 골고루 드시면 그때 인형극 보여드릴게. 아셨죠? 아이고, 내가 우리 진서씨 때문에 못 살아. 우리 어머니 손에 올려두고 쥐락펴락하는 건 아주 진서씨가 최고라니까.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가 이렇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기회를 얻었고 누구보다 더 높게 날아오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남에게 작게나마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